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힘드실 텐데 짧게 이제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걸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입시 합격 실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편이라서 일단은 자료에서도 이제 제가 어떤 아이들을 보냈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써놨는데 우선 가장 가깝게 시작을 해보면 저는 이 지역에서 저도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평촌고를 나왔고 이제 중학교는 범계중학교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토박이로 계속 살면서 저도 스스로 사실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되게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를 더 하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오는 아이들의 한계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주시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부모님이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일을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조금 넘은 상태인데 작년에 이제 꾸준히 계속 이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관리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매년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혼자서 전담을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인원수의 제한을 받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하면 더 이상 이제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매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작년 입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대를 이제 조금 여러 아이들이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신성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고에 작년에 서울대가 제가 알기로는 3명이 갔어요. 근데 3명이 다 이제 저랑 해서 갔던 친구들이라 수시에서 2명 그리고 정시에서 1명 이렇게 이제 보냈었고 이제 2명 수시를 갔던 친구들은 이제 한 명은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한 명은 문을 닫고 5차 추가 합격으로 일단은 들어갔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략을 잘 쓰면 사실 생각보다 기회가 많은데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 많이 비교해보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유료로 구입을 해서도 하시고 뭔가 좀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하는데 저는 어떤 거에서 가장 또 주의의 당부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너무 많은 곳을 비교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왜냐면 이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을 찾는 문제라 만약에 수시를 6개를 쓴다, 정시를 3개를 쓴다 그랬을 때도 안정이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베스트로 생각하는 입맛에 맞는 학교들을 조합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모두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중에 지원할 부분은 맨 마지막 문제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1학년 아이들이니까 1학년의 입장에서는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고 7월 달이 되면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3월 달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이들이 학기 중에 뭔가를 설계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보통은 뭔가 학생부를 관리를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진입을 잘 하는 시점은 입학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입학 전부터 진로라든지 진학의 방향을 잡고 거기 맞춰서 동아리는 어디 선택할 건지 임원은 할 건지 말 건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탐구 주제는 뭘 할 건지 독후감은 뭘 써놓을 건지 여러 가지를 세팅을 다 해놓고 출발을 하는데 그거를 했든 안 했든 일단 지금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뭔가 동아리 같은 건 선택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의 선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시행착오를 겪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본인의 의도에 맞게 동아리를 만족하게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5월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을 거고 수행평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거는 아마 2학년 과목 선택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이제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지만 저는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야 되면 물리랑 뭐 생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절대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떠올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공대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물리 과목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본인이 물리 과목을 소화하지 못해서 등급을 깎아먹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공대에서 이 아이의 능력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1차 서류를 탈락을 시킬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면서 응시 인원이 많아서 내가 조금 실수를 했을 때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를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성향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시기가 아마 1차 조사를 했을 시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1차 때 가조사를 하고 나면 폐지되는 과목들이 나뉘게 될 거고 2차 조사를 보통 이제 방학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2학기를 시작하자마자 2차 조사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말고 아이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가장 본인이 등급 확보가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선택 과목 부분이 제일 큰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1학기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1학년이고 내년에 들어오는 아이들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흐름이 지금 어떤 걸 되게 강조하냐면 진로 목적의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대학에서는 진로라고 이제 지칭을 하지 않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1학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지나치게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1학년 때는 성적도 어떻게 2학년 때 바뀔지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지금 선택한 진로가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안 바뀔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위험한 게 의학 계열이에요. 의학 계열의 붐을 타면서 아이들이 1학년 때 저는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나는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죠. 그래서 한두 과목이 실수가 나도 일단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갈 수 없는 성적이 돼서 현실과 타협해서 뭐 생명공학 계열이라든지 뭐 화생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간접적인 의료보건 계열 관련된 직종으로 전공을 지원을 했다 한들 일단 얘가 처음부터 의대를 목표로 했던 이제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으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탈락시킬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오려고 했던 아이가 아니라 의대를 가려다가 현실과 타협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한 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뽑아놔도 결국은 대학을 가서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고 이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학교를 원했던 아이, 즉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고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생부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하나의 진로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학생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큰 틀을 먼저 방향을 잡아놓는 건 괜찮은데 그럼 이제 반대로 진로 목적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크게는 얘가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혹은 성향이 뭐 인문사회 계열, 뭐 사회과학 계열, 뭐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요 정도의 큰 틀만 이제 잡아주시고 2학년 때 가서 선택을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1학년 때까지는 충분히 오히려 진로에 대한 타겟팅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골고루 학습을 해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즉
이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3년간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직업의식을 밝혀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1학년 수준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잠재력과 우수성이 드러나는 영역을 점점 발달시켜서 실제로 그게 성적과도 맞물려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구체화된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1학년 때 확실하게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공적 합성 입증해서 3학년 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돼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너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얘는 이과 하나만을 목표로 했구나 라고 보여지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학생부의 포인트는 너무 구체적인 진로 목적의식보다는 차라리 학업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해주고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학기 중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버버 하다가 지나갔을 거고 이제 1학기 학생부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 될 텐데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 학생부를 바로 마감을 하고 그냥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마무리를 짓고 끝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학년이 끝날 때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1학기와 2학기의 과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국어인데도 국어 과목 담당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선택 과목 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1학기 때 했던 과목에 대한 세특은 2학기 때 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학년은 대부분이 공통 과목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한국사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을 끌고 가는데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1학기 안에 학생부 작성을 마감을 안 하시고 1년 뒤에 한꺼번에 마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수행평가나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시키셨을 텐데 그때마다 탐구 보고서에 대한 뭐 일지라든지 감상문이라든지 뭔가 어떤 자기 평가서라든지 이런 양식을 제출을 시켰을 건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1년 동안 취합을 해서 학생부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름방학 중에 학생부를 그다지 작성이 마감됐냐 안 됐냐를 의식하시는 것보다는 1학기 때 했던 활동들 중에 부족했던 걸 2학기 때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걸 2학기 때 제출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1학기 때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조금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법한 활동들을 많이 시키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독후감을 작성해와. 근데 책은 니네가 알아서 정해 라고 했는데 알아서 정해 라고 얘기했던 것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그게 교과 수업과 연계된 작품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의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본인이 아쉬운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책을 읽기를 기대하는데 보통 이런 진로 설계나 어떤 학생부 관리의 전략을 몰랐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 했던 독서를 재탕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도서관에 있는 거를 급한 대로 땜빵하듯이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독서 활동이나 수행평가들 중에서 얼마나 본인이 조금 진로나 학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기록을 점검을 해보라고 해주시고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2학기 때 할 활동을 여름방학 때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일단은 뭐 내신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게 제일 관건이긴 하지만 방학이어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후감 작성도 사실은 방학 중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1학년 때 꼭 한 번쯤은 진로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작성을 시키시는 편이에요. 어떤 과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목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됐든 진로 선생님이 됐든 진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써서 내면 진로 세특에 써줄게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 양식이 정해져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한 페이지든 세 페이지든 다섯 페이지든 자유로운 형태로 세특에 작성할 수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오면 학생부는 분명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서만 기록을 인정하지만 본인이 외부에서 따로 준비를 해왔어도 학교에서 요청할 때 제출하면 학생부에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창한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실험을 해온다든지 어디 연구소에 가서 실험 설계를 해온다든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방학 중에 채워놓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후감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럼 이제 몇 권 정도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정답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목별로 한 권씩은 채워두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선생님들이 교과목마다 다 내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또 있지만 안 내도 돼, 뭐 내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모아놨다가 2학년, 3학년 때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을 망쳤어요. 그러면 망쳤으니까 의욕이 풀려서, 맥이 풀려서 그냥 방치된 과목이 아니라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의 신호로 독후감을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독후감이 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좀 방학 중에 많이 작성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1학기 중에 했던 활동들 뭐뭐를 했느냐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좀 잘 기록으로 누적해두게끔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알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겠지, 써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선생님이 수십 명의 아이들의 세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관심 진로나 잠재력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케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본인의 학생부는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선생님이 써주시겠지 라고 믿고 있다가 학생부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수학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차재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퀄리티 있게 학생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선생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선생님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알맞게 표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가 미처 보여주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 아이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학생부는 형식적으로 모두가 공통으로 참여했던 행사에 대한 역할과 어떤 그런 활동 결과만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각과 성장과 의도와 어떤 그런 느낀 점, 이런 것들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선생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다 어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1학기 때부터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지를 미리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학년 말에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에 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가지고 와 라고 하실 때 써서 제출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통 지금 8월에도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중에 학생부에 쓸 내용들을 막 작성을 하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여름방학 중에 작성을 잘 안 하시고 학년 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시게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 안에서만 기록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나한테는 의미 있는 기록이 없었다 그러면 본인은 손해를 보고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활동들을 미리 누적해 놓으라고 하는 게, 저도 아이들한테 학생부 세특 첨삭을 컨설팅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2학기가 돼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겨울방학 사이에 세특 첨삭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때 되면 저는 이제 아이의 1년치의 경험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했던 활동들 중에 본인이 진로에 연관지어서 활동을 했거나 혹은 학업적 성장이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써오세요 라고 양식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1학기 때 했던 거라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써줄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탐구한 자료를 가지고 와 라고 하는데, 탐구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실되거나 학교에 종이로 써서 제출을 끝낸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손실이 오고, 저한테 자료 자체를 통째로 줘버리면 그걸 검토하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걸 왜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봤고 내가 진로에 관련해서 어떤 성장을 했다와 같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따로 학생부에 쓸 내용들을 기록으로 저장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정도면 3월부터 이루어졌던 활동들 전체를 다 잊어버렸을 시기는 아니니까 여름방학 중에 1학기 때 뭐 했는지 쭉 다 적어놔라 라고 하셔서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분실되지 않게 모아두시고 나중에 그걸 학교에 제출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방학 중에 독후감 작성을 많이 해두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그런 방학 중에 제가 권장을 하는 독후감은 최소 5권에서 10권 정도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목별로 한 권씩을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상적으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권씩을 읽고 독후감을 쓰세요가 아니라 저는 하루에 몰아서 다 쓰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중학교 시절까지 독서를 하는 방법과 고등학교 이후에 하는 방법은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독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한 권을 풀로 다 읽었다고 한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학은 어차피 얘가 독후감을 썼다는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더라도 너 이 책에 대해서 줄거리 소개해봐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애초에 대학도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서 궁금해할 만한 책이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줄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왜 읽었어? 혹은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의도나 그걸 읽고 생각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물어보지 이 책 자체의 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방법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이 책을 읽게 된 의도와 그걸 읽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만 캐치하면 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 보통 도서 구매 사이트 같은 걸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 도서 사이트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무슨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고 밑에 보면 청소년 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길 들어가면 아이들이 읽어야 될 혹은 많이 읽고 있는 책들을 또 세부 분류를 다 해놨어요. 청소년 수학과학, 청소년 문학, 청소년 진로, 청소년 예술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이 필요한 책을 스스로 찾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누군가가 대신 찾아줘서 읽은 책은 어차피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인이 직접 찾게 해주시는데 자기가 찾았을 때는 책을 리스트를 쭉 내려보면은 제목만 보면 일단 흥미가 가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볼만한데? 라는 책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청소년 탭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읽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미지도 다 뜨고 제목도 뜨고 제목을 클릭해보면 책 소개라는 것과 목차 소개 같은 것이 같이 뜨거든요. 그걸 읽고 그 내용만 읽고 짜깁기해서 독후감의 서론을 써봐 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에 조사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나 기대나 목표 같은 거를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어떤 특정한 목차 단원이 관심이 가서 읽기로 했어 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수많은 목차들 중에서 특정한 목차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책을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보통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만 읽으면 줄거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데 시간이 급격히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읽은 내용만 가지고 본인이 읽은 내용을 소개하는 줄거리를 쓸 수가 있고 읽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다 작성하기까지 총 다 해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 그렇게 5권에서 10권 정도를 축적을 해놓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독후감만 세특으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독후감 자체가 세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독서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심화 탐구를 해서 연계된 탐구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심화 탐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어떤 전문 서적이나 논문 같은 거를 찾아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진 않아요. 사실상 오히려 잘못하면 왜곡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교수님께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심화 탐구가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독후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하나는 독후감, 하나는 심화 탐구를 위한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책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내용 중 포인트를 최근 사회 이슈와 결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자료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중에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독후감이었고 두 번째가 진로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단 1학기 중에 했던 활동 전체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 요렇게 세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2학기 때 있을 활동들은 사실 1학기에 어떻게 보면 반복된 구조가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건데 2학기 시작을 하면서 고민을 할 하나의 활동을 좀 짚어보자면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2학기 때도 임원 선출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임원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리더십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꼈고 리더십도 심지어 반장보단 부반장이 치명타를 입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급의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고 심지어는 리더십이 꼭 직책을 통해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급에 임원을 해봤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뭔데? 라는 문제를 더 많이 제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반장을 했어요. 근데 반장의 역할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달라지냐 혹은 중학교 때 했던 활동에서 더 나아지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하는 애들이 출석부 관리, 과제 걷기 혹은 청소할 때 친구들의 어떤 역할들을 통제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서 더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꼭 직책이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굳이 만약에 한다면 하고 싶어 한다면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꼭 3년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리더십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역할을 추천을 해요. 예를 들면 교과부장이나 동아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들 중에 가장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높은 활동이에요. 다른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선택해봤자 이미 공통의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부분적인 선택만 가능한데 동아리야말로 본인의 관심이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노출되는 활동이죠. 근데 동아리는 문제는 또 한 번 첫 학기 시작할 때 결정이 되면 1년 내내 바꿀 수 없다는 치명타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체크를 할 때 제일 저희가 먼저 보는 게 동아리 활동이기도 해요.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얘가 어디를 들어갔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수학 동아리를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의학 동아리를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얘가 이과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공계열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수학 동아리를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어떤 진로를 가도 타격을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의학 동아리 들어간 아이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진로가 변경이 되면 왜 바뀌었는데? 라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동아리 선택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데 저는 문과를 선택했든 이과를 선택했든 간에 저는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입시를 치러봐도 모든 과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과목 간의 편차가 있는 게 가장 최악이지만 결국에는 수학을 보면 아이의 사고력 수준이 측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문과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과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확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고 문과에서도 사실 결국은 진로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과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아요. 물론 뭐 어문 계열이나 이런 쪽도 많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학종을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경영계열, 경영경제계열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이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일단 문과를 갔다고 수학을 못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타협점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은 무조건 성적을 커버를 해야 된다. 물론 안 되는데 너무 그거를 채찍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목 간의 편차가 최소한 줄어들게끔은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더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부 기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실 거예요. 나이스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양식의 내용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기록을 채우게끔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은 뭐 기록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칸들은 어떤 걸 잘 아는 게 중요하냐면 누가 쓰는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학생부 작성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각각의 영역을 다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은 누가 쓰냐면 담임 선생님이 쓰실 거예요.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쓸 거고 진로 활동은 두 분, 담임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 두 분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칸들마다 쓸 수 있는 분량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500바이트에서 700바이트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칸들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1학년 아이들의 학생부에서 제일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의외로 자율활동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면은 자율활동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했던 공통 참여 행사,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 교육, 뭐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축제나 체육 대회 참여했던 거, 뭐 여러 가지 뭐 멘토링 했던 거, 요런 여러 가지 공통으로 참여했던 행사 기록이 많이 남는데 사실 공통 행사나 교육에 대한 기록은 학생부를 차지하면 안 되는 기록들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어요. 그거를 기록을 선생님들이 2줄, 3줄을 채워주셨어요. 그 소중한 칸에 얘의 진로와도 관련이 없고 학업과도 관련이 없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공통의 행사에 참여했던 기록이 분량이 채워졌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아이의 어떤 개성과 차별성이 드러날 만한 역할이 1년간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율활동은 혹은 진로활동은 총 이제 1년에 걸쳐서 작성을 하는 기록인데 보통 한 칸에다가 그 분량을 채우려면 활동 역할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3개가 그런 일반적인 교육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딱히 얘는 학교에서 두드러지는 이슈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학급에서 임원을 했었다.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더 좋은 건 멘토링.
1인 1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최소한으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멘토링은 대부분 많이들 시키시는데 1학년 수준에서는 멘토를 하든 멘티를 하든 상관이 없고 보통 그 과목도 얘가 꼭 진로가 뭐 영어라서 영어를 해야 된다. 국어 쪽이라 국어를 해야 된다. 이 정답도 없어요. 근데 누구나 하는 뻔한 패턴의 기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멘토링을 참여를 했어요. 얘가 멘토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멘토라고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건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기가 문제풀이를 해설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멘토라는 사람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훨씬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멘토가 가르쳐주는 역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멘티가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자료화를 해서 친구에게 제공을 했다든지 어떤 남들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했던 역할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그런 거를 어필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북클럽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북모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시간 자습 시간마다 책 읽기를 시킨다든지 책 읽기를 한 권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토론 주제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자신만의 개인적인 역할이 드러나는 기록 중심으로 채워주는 게 자율활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1년간 아이를 지켜보면서 두드러지는 게 있으면 기록을 해주실 거고 딱히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통의 참여 행사로 칸을 채우는 걸로 끝을 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개인적인 역할을 만들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활동은 그러면 어떤 걸 들어가냐? 학교에서 참여했던 공통 행사들이긴 한데 말 그대로 진로에 관련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활동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진로 적성 검사였을 거고 또 이후에는 뭐 예를 들면 학과 탐방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하나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로 적성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는 학생부가 진로 적성 검사에 참여하였음 정도로 기록이 돼요. 근데 정말 이 아이에게 세세한 기록으로 살리려면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의 아이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관심 직업 분야, 추천 직업 분야는 이런 계열로 나타났음까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케어를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쓰자는 게 아니라 진로 적성 검사 결과지 아마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걸 다 쓰자는 게 아니라 1년을 지켜보다 보면 얘가 결국은 2학년 때 어느 진로로 갈 건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을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러면 그 진로에서 필요로 하는 키워드들만 주요한 것들을 선별을 해서 세특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관리하는 건 작성은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부각시켜달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를 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주변의 개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로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는 건 뭐고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건 뭐냐? 구분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임의로 협의를 하셔서 분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때로는 주관하셨던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하시는 주체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는 진로 선생님이 주관했던 활동이었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기도 하고 담임이 했던 활동이지만 진로 선생님이 쓰시는 경우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약 없이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최대한 넣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기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고 치는데 2학년 3학년 때도 똑같은 양식의 칸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학년 3학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를 하고 계실수록 유리한데
1학년 때까지는 진로에 대한 너무 지나친 타겟팅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2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좁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안전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연계해봐라, 혹은 심화해야 된다더라, 혹은 1학년 때 거를 연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탐구를 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모든 말이 다 맞아요. 1학년 때 거를 반드시 꼭 연계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끊어내고 2학년 때 리셋을 해서 새로운 탐구로만 시작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2학년, 3학년이 점점 발전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뭔가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한두 가지 활동은 1학년 때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2학년 때 학습을 하고 나니 뭘 더 할 수 있게 돼서 그걸 추가적으로 심화해서 탐구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혹은 1학년 때까지는 막연하게 그냥 실험 자체를 했다면 2학년 때는 그 실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론적 배경을 확장할 수 있는 심층적인 탐구를 했다. 그래서 산출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계를 해도 되지만 꼭 연계된 것만 하는 거는 아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 균형 있게 섞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실적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만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점수가 나오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뭔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대학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일단 학생부 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로 나뉘는데, 교과 전형은 저 중에 등급을 볼 거예요. 근데 등급 중에서도 전 과목이 아니라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요 과목이라면 문과생이라면 국영수, 사, 한, 그리고 이과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국영수, 과인데, 모든 교과 전형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학교는 수학, 과학만 반영할래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만 반영할래. 그리고 1, 2, 3학년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 이 모든 너무 복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합 전형은 다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 조합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교과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특정한 비율이라든지 특정한 과목이라든지 이거를 선별해서 반영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의외로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은 일단 전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과목에 소홀했으면 그게 오히려 치명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국영수, 국영수, 한, 통사, 통과까지는 공통인데, 뭔가 제2외국어, 기가, 한문, 정보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과목들은 다 2, 3등급이 나왔는데 기가만 5, 6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종에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타격을 안 받아요. 그 과목을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 간의 편차가 극명하고 잘하는 과목이 뚜렷하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시도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오히려 전체적인 평균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데 여러 가지를 비교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명확한 편인데, 일단 교과는 그렇게 정량적인 판단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고3이 되고 수시 원서 접수하는 시기가 되면 수시, 교과, 반영, 산출 어떤 엑셀표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아마 구입해서 쓰실 수 있는 게 많을 거고, 심지어는 관심 있는 학교가 명확하시다면 그 학교에 입학처를 들어가시면 입학처에다 본인의 내신 등급을 입력하면 우리 학교 기준으로 환산된 내신 등급이 얼마입니다 라고 뜨는 표도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년, 그전년도의 입결 데이터도 다 나오니까 입시 결과 성적과 비교해서 내가 쓰면 안전빵이겠다, 상향이겠다를 확인하기가 쉽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종합 전형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인근의 특정 고등학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떤 컨설팅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왔던 이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냐면, 일단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학교예요. 근데 생각보다 입시 정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해도가 높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서강대 쓸 수 있어 라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한 여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제가 학생부를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내신이 2.8 정도예요. 근데 서강대를 쓸 수 있어 부터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엑셀표, 그 합격자 그 입결 성적표를 보고 2.8에서 3.2 정도까지도 서강대를 붙었다는 그 숫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고생이 들어간 건지 특목고생이 들어간 건지를 알 수 없는 자료고, 심지어는 일반고든 특목고든 다 수준 차이를 다 분명히 구분을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원을 시켜서 그 반 아이들 전체가 수시에서 올킬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명을 구제를 해서 보낸 건데 그 이후로 그 아이를 타고 계속 그 학교 아이들이 지금 상담을 와요. 그러니까 입시 정보가 생각보다 학교에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선생님들의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데이터 해석을 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단위수라는 게 있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비고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봐요. 무슨 얘기냐면 등급이 일단은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등급의 평균을 얼추 추정을 해요. 아, 대충 얘가 한 2.5등급 정도 평균이 되네? 인데 이 2.5등급이라는 것이 이 학교의 2.5등급과 이 학교의 2.5등급이 똑같은 수준이 아닐 거잖아요. 그거를 나머지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보는 거예요. 단위수에 따라서도 과목의 영향력이 다를 거고, 이 아이의 원점수 성취도를 보고 과목의 평균을 보면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응시자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2등급이지만 400명 중에 2등급인지 100명 중에 2등급인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의 역량 자체가 상위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못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건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게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도 어찌됐건 얘가 어느 지역의 학교 출신인지 자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려고는 하진 않지만 밑에 있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세특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과 세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약점을 커버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숫자의 장점을 어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점이 되는 과목은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기록으로 쓰여야 되고, 장점이 되는 과목은 얘가 진로와 연관이 있다면 이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걸 노련하게 얼마나 잘 써주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말 대부분은 이제 요새는 잘 써주시긴 하는데, 본인의 문제죠. 본인이 스스로가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기록이 정말 치명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딱 수학에서 한 문장을 쓰셔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 나머지는 5줄, 6줄을 다 써주셨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 그러면 뻔히 보아하니 성적도 좋지 않을 거고, 이 아이가 뭔가를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과 그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놓고 직접적으로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쓰시는 건데 잘못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 성적은 좋지 않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숫자를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다가도 기록을 보고 다시 숫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수학을 못했구나. 놓쳤던 걸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끊임없이 노력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선생님들이 부족했지만 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쓸 때는 어디에서도 부정어가 쓰이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긍정적인 표현과 발전 가능성과 기대가 될 만한 표현들로만 채워야 되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솔직하신 바람에 아이들이 진학할 수 없게 막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은 여름에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쓰시지 않으셨고 학생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거를 나이스로 조회가 가능한 시점은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가능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빠르면 2월 말,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조회를 이미 해도 늦어요. 수정을 못하는 시기가 돼요. 오타가 발견된 것들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 했던 기록들 중에 이런 거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 수정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학기 말에서 혹은 학년 말에 선생님들이 세특을 쓴다고 가지고 와라 하셨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 제 거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일부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오타가 있는지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그 시기 안에 끝을 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국영수, 한, 통사, 통과, 과탐실 이 공통 과목이 있고 옆에 보면은 예술,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이 있어요. 요 과목들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과목의 세트까지 완벽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굳이 케어를 하지는 않아도 돼요. 주요 과목 중심으로 먼저 챙겨주시면 되고 성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B까지는 타격이 없는데 C부터는 조금 흠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절대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취도 평가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현저히 그 성적이 저조하다는 건 그 과목을 방치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동점 상태인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이 부분에서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에 큰 흠이 될 정도는 안 되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2학년, 3학년 양식이 똑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제 보통 대부분은 1학년 때부터 2학년으로 올라가면 2학년 때 과목의 수가 확 늘어나고 3학년 때 많이 줄어요. 그러면 1, 2, 3학년 때 성적 추이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당연하지만 항상 최고의 성적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항상 최상이어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발전 가능성이겠죠. 1학년 때 부족했을 수 있어. 2학년 때 올라갔네? 3학년 때 더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사실상 학종 준비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급격한 하락일 경우에는 사실 힘들고 그런 경우는 교과 전형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 수시를 학생부 전형보다는 논술로 전향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가 제일 과목 수가 적은데 그런 경우에 타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국수, 영, 한, 통사, 통과의 기가까지 예를 들어 7과목이었다고 가정을 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갔더니 과탐 선택이 4개가 다 들어갔어요. 과중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과탐에서 선택이 다 나뉘게 되니까 과목 수가 일단 늘어났고 수학이라든지 뭐 국어 같은 과목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게는 보통은 뭐 10개에서 11개의 과목까지도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과목마다 응시자 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등급 하락이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등급 하락이 크지만 않는다면 거기에서는 일단 만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항상 300명씩 경쟁을 했던 게 과탐에서 갑자기 한 과목이 30명이에요. 거기서 1등급, 2등급 확보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대학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정상 참작하듯이 해석해주는 게 학생부 종합이고 근데 3학년으로 갔더니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 2과목인 경우들도 있어요. 국어랑 수학밖에 없어요. 혹은 국어랑 영어밖에 없어요.
얘는 수학이 제일 중요한 애인데 3학년 때 수학이 없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러면 2학년 때까지 했던 걸로 평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과목으로 3학년에 마무리가 되면 만회가 안 됐을 때 타격은 어쩔 수 없이 입게 됩니다. 그게 학교에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더 이상 대학에서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본인이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커버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고려를 해서 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과를 갈 때, 이과를 갈 때 뭐 2학년, 3학년 탐구 선택을 뭐 2학년 때는 뭐 과탐 4개를 하면 뭐 그 3학년 때는 사탐을 1개를 필수로 해야 된다든지 뭐 거꾸로 뭐 3학년 때 과탐을 할 거면 2학년 때 사탐을 하나를 필수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학년 때 사탐을 하나 하는 게 좋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때 만회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했을 때 얘가 완벽하게 그걸 다 커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사실은 본인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인 것도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등급이 밀려버리면 거기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활동 상황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했던 독서활동 영역이 있어요. 학생부의 칸은 살아있지만 여기에 선생님들이 독서록 활동 내용은 기록을 해주시겠지만 대학에는 지워져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독서의 중요성을 아니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특으로 유도할 수 있게 변형이 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의 중요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칸이에요. 여기서 얘가 1년간의 이 아이의 인성요소라든지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써주시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인성요소를 많이 쓰실 거예요. 얘가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뭐 어떤 배려, 나눔 등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를 써주실 건데 그런 기록들도 좋지만 여기서도 학습이나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 잠재력을 기록해 주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아낌없이 진로나 학업에 대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게 기록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중에 이 활동들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무엇을 더 보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미리 챙겨두시면 2학기는 사실 생각보다 금방 갈 거예요. 9월 달이고 12월이면 방학을 해버리는데 방학하기 직전에 기말고사 시작하자마자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1년 동안 했던 생활기록부 쓸 거 싹 다 가지고 와를 갑자기 한 1, 2주 안에 막 몰아치듯이 요구를 하실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하고 자 천천히 가져와도 돼?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오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갑자기 집에 가기 전에 내고 가.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대부분이라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2학기 중에는 자기가 적어놓은 자료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가 선생님이 써서 내 라고 하면 그때 후딱후딱 빨리 써서 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서 2학기가 되고서 뭔가 활동을 더 생산해낸다? 그거를 관리하기 시작한다? 조금 정신이 많이 없을 거다. 그래서 방학 중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물론 겨울방학 때 생활기록부 작성할 수 있게 이런저런 걸 더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선생님 재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전 방학 때 쉴래요. 저 연수 가요. 하시면 저희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공사를 해요. 해서도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기 중에 끝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의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주의사항을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 아마 저희 그 썸머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1시간씩 학생부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로 방향을 설계하고 거기 맞춰서 학교 생활을 뭘 더 체크를 해야 되는지나 혹은 필요하다면 세특을 일부 첨삭을 해서
주는 것까지를 1시간 정도씩 상담을 하게 될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보고 그 선생님께 네. 만약에 지속을 하게 된다면 학생부 컨설팅이 보통 일회성으로 하시는 경우보다 꾸준히 하시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경우는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진행하는 방식이 1시간 또 1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처음엔 1시간을 풀로 하는데 그 다음엔 제가 30분씩 나눠서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시간을 대면을 처음에 할 건데 그 다음엔 30분으로 온라인으로 돌리거든요.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시시각각 활동들이 급변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거를 자주자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텀을 두면 그 사이에 놓쳐지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아이들과 협의하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상담을 하는 형태로 돌리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다 그럴 때는 생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시험 대비에 대한 학습 피드백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학습 관리도 하게 될 거고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컨설팅이 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고3도 이제 컨설팅을 하시나요? 네네네, 하죠. 그래서 보통은 연령대가 주로 제가 많이 이제 받는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들, 고1부터 재수생들까지를 재수생도 다 해요, 컨설팅을. 근데 그 아이들 다 하고 정말 빠른 경우는 중학교부터 해요. 중1, 2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고3 N수생들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가 사실은 컨설팅이 많이 몰려드는 시기예요. 아무래도 6평이 끝났고 9월에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생부 세특 작성을 마감하고 학생부 바탕으로 진단을 해서 지원할 학교 배치하고 면접 대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 시기에는 사실 고3 N수생들의 수요가 많아졌을 때 제가 조기에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 시기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디스크에서 만약에 아마 의뢰를 해주시면 그 전화번호를 아마 학원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어떤 의도로 컨설팅이 필요하신지를 이제 듣고 거기 맞춰서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상주는 하진 않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주로 하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이래서 이제 의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 했어야 되는데 2학년 되니까 아쉽고 근데 또 1학년 때 시작을 하면 너무 좋기는 한데 2학년 때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렸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이걸 놓쳤구나 하면 제가 뭘 해라 라고 하면 1학년은 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거를 자꾸 하라 그래 이런 게 있는데 2학년은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바로바로 막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머스쿨 등록하면 1시간 일단 무료로 네네네네, 개별적으로 아마 상담하고 또 학습적인 피드백도 할 거예요. 과목별로 문제 원인이 뭔지 이런 거 진단도 같이 그 시간 안에 할 거라서 일단 한번 해보시면 조금 고민되는 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일단 오늘 이렇게 종료. 죄송한데 네. 고1 재수생에 한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진 않으면 외부 친구도 컨설팅 외부 친구들도 하기는 하는데, 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어떤 그 경로로 오셨는지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종료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